아싸라비아. 이 사회에 돌아가는 면모를 우리 아웃사이더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팟캐스트 아싸라비아가 또 다른 한 팟캐스트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 맞나요? 무슨 국면이요? 이 팟캐 녹음의 국면을 맞이했어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제 왼쪽에는 작두님.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쓰레빠짱.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어제 일이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새벽에 끝나서. 어제가 아니라 오늘 끝났네, 그럼.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오늘 제법 이른 시간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잠잘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그렇게 막 유독 피곤하고 다음날 무슨 일이 있는 날에 유독 잠 자기 싫어지는 그런 심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 제가 어저께 빨리 자야 돼라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너무 자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막 이대로 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약간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다가 안 돼, 난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루 일과를 끝내놓고 침대에 누우면은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해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오늘 달래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내일 뭐가 있는데 난 피곤한데 그런데 자야 된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이대로 죽었다가는 억울해 하면서 구천을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무 쓸모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그냥 헛된 피식하는 웃음에 없는 거. 그런 거라도 오히려 의미 있는 건 그럴 때 하기 싫어. 맞아. 만약 그럴 때 나보고 가사 쓰거라 혹은 뭐 쓰레빠짱한테 글을 쓰거라 또 뭐 그렇다면 너를 위해서 생산적인 걸 해봐 뭐 누가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한다면은 그 입을 이제 좀 뒤틀어주고 싶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또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슬픈 이야기로 가나요? 아니 뭐 이렇게? 슬픈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이메일을 써서 마눌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까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루가 그냥 뭔가 분명히 있고 내가 고생을 했고 뭔가 신경을 쓰고 막 이리쿵저리쿵 싸웠는데 딱 막상 집에 들어서 그걸 얘기할 상대도 없고 하니까 그 하루가 그냥 막 부스러져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결국 되살릴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루 우리는 또 늙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모두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인가요? 그러고 이제 나의 잠을 깎아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메롱한 상태로 그 이야기 닫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열어주실 게 있어요, 스레빠짱? 네. 네네네. 댓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또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신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소개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제가 대댓글을 방송으로 달려고 합니다. 네. 107회 방송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통해 본 인정혐오 방송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셨는데요. 되게 길게 달아주셔가지고 다 소개하기는 조금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개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인정혐오 에피소드에서 좀 아싸답지 않은 인사이 시각에서 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찐 아싸인 이 모니터 요원님이 본인의 그 의견을 올려주셨어요.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이 이 글을 다신 분의 닉네임. 이신 거죠? 그 모니터 요원이라는 닉을 가지신 모니터 요원님이 찐 아싸의 시각에서 본인의 생각을 좀 올린다라고 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콕 집어서 그 경찰들의 대응이랑 애틀랜타 사건을 보면서 바로 강남역 사건을 떠올려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혐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혐오를 없애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해법처럼 들리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혐오나 차별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페미니스트들이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운동가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념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더욱 용어나 개념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의원님은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원인과 대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짧게 말하면은 혹시 이분 발언을 제가 약간 왜곡할 수도 있을까봐 조금 읽고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혐오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을 인간 소외로 발현된 약자에 대한 범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가 피해자인 동시에 방관자이고 가해자고 약간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혐오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리면은 여성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또 그런 시야로 보면은 사안이 너무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발언을 하신 걸로 일단 이해를 했어요. 네네네.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혐오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외톨이에다가 공동체가 떨어져 있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깊이 의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 찐 아싸들이다. 그런데 그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을 하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이거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로 돌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해야지 진짜로 대책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일단은 이 모니터 의원님께서 쓰레빠짱님이라고 약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여기다 답을 하게 되면은 뭔가 반대 의견에 또 반대 의견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나 흘러가지 않을까 조금 저어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쉽게 댓글을 못 달다가 되게 굉장히 성의 있게 네, 열심히 자기 의견을 써주셨는데 입국 닫고 있는 게 또 맞나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게 자칫 어떤 그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대결이나 대결에 집중해서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한 집단을 대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거나 그 집단을 대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잘 모르고 그쪽을 잘 모르고 약간 이런 성대결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동안 좀 젠더 얘기를 되게 참아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좀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요 댓글을 가지고 왔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항상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성은 저 약자라고 일단 규정할게요. 약자이긴 하지만 소수가 아니고 굉장히 다수고 또 요 대척점에 서 있는 남성과는 되게 복잡 미묘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럼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들어오면은 또 연애를 하는 대상이고 가족을 이루는 대상이고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연애로 가면 또 약자와 강자가 이렇게 또 갈리고 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약간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 또 약간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까지 막 끌고 들어가서 뭐 성평등이 어떠냐 저떠냐 얘기를 하면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사회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아직도 여성이 조금은 약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그 어떤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여성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물론 되게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범죄의 타깃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그 범죄자들은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을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게 혐오랑 뭐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다른 범죄는 몰라도 강남역 살인 사건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그 여성 혐오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 뭐 주입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동화된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급을 한 것이고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게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약간 좀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왜 이게 여성 혐오 범죄가 되면 아니지? 라고 계속 제가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뭔가 축소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이 방송이 사실 저희가 대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좀 생각 없이 싸지르는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좀 흐름상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인종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면 인종 혐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면 여성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 뭐 오늘 굉장히 스레빠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몇 번씩이나 요런 식으로 흐르스 자기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쨌건 조심스럽게 네. 말씀하신 게 뭐 내용 정리하는데도 꽤 많이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칫하면은 댓글로 달린 거를 방송으로 뭐 모두까기 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댓글을 달아야 하나 어떻게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입국할까 하다가 어디 출국했어요? 네? 입국하게? 아유 뭐 그럴까 하다가 그래도 되게 성의 있게 저희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주셨고 또 의견을 달아주셨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답변을 하면서도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모니터님이 좀 걱정하신 거는 이게 하나의 범죄인데 남자들은 다 잠재적 가해자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때 생긴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원인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봤는데 저는 뭐 오히려 조금 반대로요. 살인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어린 아이가 굶어 죽었다거나 무슨 사건을 봤을 때 진짜 안타깝다 가엾다 이런 마음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라든가 우리한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이들한테 충격을 준 게 이게 본인한테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강남역 올라가서 포스트잇에 자기가 겪었던 일이라든가 추모의 글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사실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느꼈던 그 위험함, 안전하지 않음, 사회 압박을 참아가면서 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걸로 발화가 된 것이지 사실 이 범죄를 혐오 범죄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때 일어난 현상에서 우리는 혐오의 어떤 기운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알고서 그렇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레빠짱의 의견하고 동의를 하지만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혐오를 현상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 혐오를 단순히 이제 현상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혐오야말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구조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개인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특히 뭐 범죄의 타겟을 결정하는 이런 뭐 행위까지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키고 다시 또 재구성해가지고 계속 또 끊임없이 계속 굴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혐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아틀란트 그 범죄 얘기를 했는데 아틀란트 범죄 역시도 아틀란타 아니에요? 아틀란타 범죄 역시도 그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뭐 개인이 일탈이라고 꾸준히 그 경찰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드데이였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시아인들이 받았던 그 타격, 충격 이거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도 그 여성분들이 느꼈던 아까 말했던 굉장히 평범한 그렇죠. 장소에서 누구나 가는 그런 술집에 어디나 요즘도 자주 있는 남녀가 함께 쓰는 그렇죠. 화장실에서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본적인 두려움이 항상 늘 갖고 있었는데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정말로 현실로 그렇게 확 와닿으니까 거기에서 받은 어떤 여성들의 충격이 있는데 그쵸. 그거를 무시하고 이건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맞아요. 하기에는 그게 실제로 어떻든 간에 여성들이 실제로 받은 충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죠. 그 강남역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성분들도 이 공포감을 공유하잖아요. 저도 요즘에도 항상
어디 가든 이렇게 문이 잘 닫히는지 확인하고 문이 혹시라도 이렇게 잠그는 데가 없는데 남녀가 함께 쓰면은 너무 막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하는가. 근데 또 그 무서운 느낌이 남성들이 다 잠재적인 그쵸, 그런 건 성범죄자라서 아니죠. 그렇게 네.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런 얘기 해줘요. 나 살아오면서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크게든 적게든 어떤 그와 비슷한 관련된 아주 언짢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거에서 학습된 거지, 그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미움이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남성이란 집단 전체를 향한 그런 미움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에서 반론해서 제가 한 발언은 아니었다. 덧붙이자면 이제 모니터 의원님도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셨죠. 네네. 어떻게 사회가 뭐 개인을 소외를 시키고 거기에서 현상으로서 범죄가 일어났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직선처럼 여기서 딱 끝이 났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만연하는 사회가 또 어떻게 고착화되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그런 소외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의 흐름, 전체의 흐름 자체를 벡터로서 이해를 좀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학과입니다. 벡터. 네. 오늘은 저희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라고 네. 부르죠. 랜드 앤 하우징 뜻하는 걸로 두 개 기관이 합쳐진 전체 이제 전국의 토지라든가 이런 거 개발을 담당하는데 여기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흔히들 LH 사태라고 불리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LH 이제 사태를 다루는 게 시기적으로 살짝 늦은 점도 네. 있기는 한데 저 여전히 이게 지금 일어난 지 얼마나 됐죠? 뭐 한 달 넘었어요. 그죠? 한 달 넘었는데도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또다시 이제 누가 뭐 또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고 저희가 어쨌든 좀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네, 주제를 정리를 들고 왔네요. 네. 해보자라는 네네네. 의미에서. 오늘 스랩바짱 할 일이 많으신데 또 요것도 한번 타임라인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임라이너. 이게 처음 불거진 게 3월 2일에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합니다. 네, LH에서 정부 3기 신도시로 선정이 된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 어떤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내놓게 되는데요. 네, 이 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뒤집어졌고 정부에서는 엄정 수사하겠다,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뭐 수사본부 꾸린 데도 뭐 이것저것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사본부하고 검찰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루된 숫자가 13명. 네, 처음에 민변이랑 그쪽에서 제기했던 13명이고요. 네, 13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구속된 사람은 1명이었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7명 추가로 더 7명을 추가로 발견한 거예요. 13명을 13명은 이제 투기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 16명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연대랑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미 지적이 된 거고 거기에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네, 해서 7명의 투기 의심자를 더 발견을 찾은 게 더 7명인데 이제 사람들은 왜 7명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실제로 본사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개개인의 뭐 그 은행 계좌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뭐 정부 수사 기관일 텐데 왜 민변이랑 이런 다른 단체 시민단체라든가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13명을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여기는 7명밖에 더 못 밝히나 추가로 왜 그런 7명밖에 얘기가 추가로 있는 거죠. 7명을 밝혀서 총 20명의 투기 네. 의심 사례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100여 명의 투기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200명 넘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국민적 공분을 산 게 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게시물들을 막 그쵸, 올렸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조롱하는 게시물도 꼬우면 너도 네, 뭐 그렇죠. 뭐 시위를 해라, 하는데 뭐 직원해라. 28층이라 안 들린다라든가.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12명이 되는데 그 12명을 직위 해제를 했고요. 12명 찾아낸 거예요? 네, 찾아내서 직위 해제를 했고 또 누구는 너무 그 12명만 열심히 찾았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관련해서 겸직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맞아요. 억대 네. 연봉 강사? 네. 그 강사 그게
공인중개사 강사인가? 경매였어요. 경매 강사인가? 경매. 네, 그래서 나도 충격받았어. 원래 와, 그 겸직이 경매? 불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은 이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파직인가요? 양쪽에서 다 파직인가요? 파면인가요? 양쪽은 잘 모르겠고 일단 LH에서는 파직을 하고 당했고요. 유튜버 전환하시겠죠. 전 LH 직원이 알려주는 그치. 얼마나 어그로 끌어요. 아니 그 다른 그것도 아니고 LH인데 경매야. 또 이렇게 자산이었죠. 자산인가 부동산인가를 계속 이렇게 늘리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재밌네요. 그 유튜브 해가지고 전 LH 직원이 알려주는 차명 계좌 활용하기 그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좀 웃으면서 얘기하기 조금 뭐한 게 네. 어쨌든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LH 간부가 2분 그렇죠. 네,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이익충돌 법안이 또 새로 발의된 상태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네요. 이해충돌 네네. 방지법. 그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그것이 지금 조금 관건인 것 같고요. 현재 가장 최신 뉴스를 보면은 868명을 내사했고 52년 송치. 그다음에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 몰수. 된 상태다라고 19일 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소급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고요. 또 그 이후로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등등 또 신도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그 다 몰수한다고 해도 차명 계좌로 이미 다 했을 텐데 그거를 다 몰수한다는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다시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이 굉장히 그렇죠. 크게.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또 일을 하면서 얻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 투기를 했다는 게 참. 아니 그러니까 걸려든 사람들 네. 자기 어머님이 뭐 사고 자기 차녀가 뭐 삼녀가 뭐 여기 땅을 구입하고 이거 걸린 사람들은 거의 아마추어급이 아닌가. 진짜 안 걸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아닌 쪽에다가 그럴 수도 서로 있겠죠. 그죠? 자기 아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밀담을 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다는 게 민변 거기 참여연대 쪽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되게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는데 이제 땅 말고 땅을 거기서 재개발할 때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 나무에 묘목 대한 하나 심어놓은 거 봤어요. 네, 와, 있는데 대박이던데. 1제곱미터에 25 24개? 24개, 5개? 25개. 25개? 1제곱미터에 나무를 25. 1제곱미터 되게 작은 거예요. 그렇지 네. 않아? 우리가 지금 그 팟캐스트 하고 있는 이 책상이 한쪽 면이 1m가 살짝 넘을 텐데 한 요 정도인 거예요.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 25개의 묘목을 심은 거죠. 아니 이게 나중에 서류상으로 보면은 여기 땅에서 이만큼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뭐 그쵸. 보상을 해줬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기가 차잖아. 그리고 또 특이한 묘목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상을 하게 왕버들 되게 거기 사진 네. 찍은 왕버들 나무로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성묘가 되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굉장히 희귀종을 실은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가격 측정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억대 나오는 100억대 나오는 소리가 이런 수법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244억 원 재살모수를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한 20채값 그렇죠. 정도야. 그렇죠. 근데 수사를 800명을 했거든. 네. 그리고 송치가 52명이 됐고. 더 많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쵸. 발표를 하니까 그쵸. 마치 네. 굉장히 잘 재산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재산 몰수 자체도 쉽지 않다. 게다가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직 남아있고. 제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누가 이걸 걸리고 싶겠어? 누가 이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고 싶겠어? 근데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안 걸리네 싶다 보니까 좀 더 욕심내도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나무 심기까지 누가 봐도 뻔한 투기의 목적인 거 이것까지 아마 가는 걸리신 거잖아. 분들도 자기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순하게 개인이 생각해놓은 아이디어라기에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저기 뻔하기도 한데 또 이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이어져 왔던 어떤 그
잘못된 관행, 관행. 뭐 관행이라고도 하고 뭐 관행이라는 말이 너무 웃긴다 그죠? 이거를 관행이라고 하면 사기지. 그러니까 잘못된 이 범죄를 잘못된 범죄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게 스토리가 잡힌 것이죠 사실. 네네. 저희 1, 아니면 어떻게 그럴 2년의 수가 문제는 있냐고.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노하우를 막 공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1m에 24개의 나무를 심지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농협 그 뭐죠? 농협 중앙회에서도 지금 여기서 이제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더만요. LH 직원인 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으면서 이제 대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요 근래 은행에서 개인 대출 해주면서 이렇게 사적인 술자리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은행과 어떤 이 대출 심사 우리도 되게 까다롭잖아요. 우리 막 그렇죠. 대출 못 받았고 난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엄청난 자금의 대출들을 이렇게 받지라는 거에서 또 이제 막 이제 농협 그 은행과의 또 어떤 모종의 또 관계가 또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의혹들이 그쵸.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나무 심은 거는 LH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알았으면 말렸을 거. 그거는 너무 티난다. 한 명 잡혀 들어가면은 계속 줄줄이 잡혀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만연하고 안 하면 바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도 이거 재직하는 동안 뭐 입사할 때부터 맞아요. 네, 그게 그 LH 직원들은 가장 최고의 복지다. 우리 그러니까. 사원 복지인데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블라인드에서 그 글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더 난리는 거잖아요. 썩어 이거는 문드렸어. LH 우리가 받는 혜택과 복지야. 너네 무슨 뭐 꼬우면 너네 공부해서 그러니까. LH 들어와. 뭐 땡땡 공사는 뭐뭐로 해서 해먹고 우리는 이거로 해서 뭐 연금이랑 이런 거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의 네네. 분노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어요.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전세값이라든가 뭐 집값이라든가 서울 집값이라든가 얘기한 게 뭐 제대로 지켜진 건 없고 사실상 뭐 수치들만 보면은 역대 최악이다 할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특히 전세값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실제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참에 근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투기를 해먹네. 그냥 막 차명 계좌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노후 자금 이걸로 막 뻥튀기 해놓네. 완전히 화가 난 거지. 그죠 화가 나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지율 떨어지는 거라든가 그런 거 다 봐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돈을 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월세 내면서 살 건지 아니면 자기 집이 있는 건지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럼- 큰 문제죠. 그렇죠. 영끌이라는 말 쓰지 않을까? 맞아요. 영혼까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끌어올린다. 네. 내 집 마련. 근데 내가 영혼을 끌어모으고 있는 동안 집값은 계속 그보다 올라. 훨씬 더 그렇죠. 이걸로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거를 이제 오히려 통제해줄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기를 하고 앉아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 너무 화가 난 사람들 심정 이게 이해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화내는 날인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 네. 사실 어린애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어디를 개발될지를 뭐 아이디를 내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든가 요런 데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투기의 자체적으로 투기의 위험이 제일 큰 집단이다. 뭐 공기업은 뭐 매일매일 거짓말 탐지기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어쨌거나 더 뭐 자기 기회만 된다면은 자기 욕심 차리는 기관인데 굳이 어떤 법률로서 이게 그 뭐 이해 충돌 방지법 해가지고 사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찍이 전부터 있었어야 한다. 한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제대로 제도 작동. 어떤 제도?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할 만한 내부 직원들은 감사라는 게 있긴 한데. 있긴 있잖아요. 그죠? 공직자 뭐 윤리 뭐 처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차명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를 사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그쵸,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현상들이 모여든 거죠. 그죠? 그 땅값들은 무지무지 오르고 있고 네, 공적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노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뭐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하신 분들은 되게 그죠? 그 간부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보다는
투기해가지고 자산 모아서 버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이게 이제 부의 축적에 아주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래서 사실 LH 투기가 이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냐 이것보다 진짜 왜 우리 사회가 이 자산을 통해서 계속 이 불평등이 더 극화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뭐 사실 기회만 된다면 누구나 자기 자산 불려 먹고 싶죠. 그렇죠. 그거는 네네. 애들한테 인정. 물어봐도 건물주 되고 건물주 싶다고 되고 얘기해요. 싶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한데 인간의 욕구가 있긴 한데 뭐 살짝 법에 어긋났더라도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아줘야지. 그리고 거기는 뭐 개인 뭐 정보 보호니 뭐니 하더라도 이 집단에서만큼은 실제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만큼은 절대 그게 오용이 될 수 없는 지금 사태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 면에서는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도 되게 동의하고 네. 그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장되고 있는 어떤 지금의 이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전반적인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나 그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죠. 이런 구조가 없었으면 굳이 비리를 안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잘못된 구조가 없는데 저질렀어 하면은 이거 진짜 공무원의 잘못된 일탈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헤쳐먹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막 네. 해서 20억이 남아. 20억이 남은데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 안 느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라도 느끼겠어. 유혹을 정당화시키진 않겠어. 하지만 그죠? 애지간히 남아야지 이거. 그래서 진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꼭 굳이 LH 투기뿐만 아니라 한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가지고 아주 작은 돈으로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 사서 팔고 하면서 돈을 엄청 모으는데 또 세금을 안 내고 약간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아주 작은 1, 2억만 가지고 몇십억짜리 또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또 불릴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정보를 아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20억, 30억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효라는 말, 저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순간 저보다 선수를 치셨지만 애효라는 말이 제일 그거밖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조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다 40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있을 지분이 있고 저희가 뭐 앞으로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저는 집이 없어요. 아 너는 없구나. 그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진짜 지금 어떻게든 돈을 조금 남겨가지고 잔고를 채워서 뭔가 분양을 받고 뭐 그거를 꿈꾸고 있는 그 조금 젊은 세대들하고는 어쩌면 정말 그 상실감이라는 게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심지어 서울시장 당선인 분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내곡동으로 지금 한참 난리였잖아요. 그 LH 직원 뭐 블라인드 그래서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정보 달라고 해서 정보 준 적도 있다. 왜 우리한테만 이래? 막 이러긴 하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의혹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의혹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모두가 이 어떤 그 부동산 투기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우려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맞기는 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일종의 약간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막 그 몇십억대의 차익을 보시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연금만으로 우리가 노후의 생활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력이 된다면 하나 정도 재개발 지역이 있다면 하나 정도 사놓고 그게 차익을 조금 봤을 때 요걸로 그 좀 노후를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원천 차단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그게 옳은 건 맞죠.
그게 방향적으로는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결을 그렇죠. 해준 해소는 다음에 안 이게 해주는데. 진행이 됐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차단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아시잖아요. 은행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 이제는 예전처럼 뭐 적금이나 그런 거를 들어가지고 어떤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막 너도나도 막 주식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또 맞아요. 걔는 어느 정도 그 정보나 어떤 그런 거기에 또 익숙해질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되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분야기도 하고 거기에 또 신경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그냥 평범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되게 나쁜 거니까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아 그래? 뭐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알았어라고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그다음에 뭔가 하지 말자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야? 약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에 내 대한 노후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줄 건데. 어차피 난데 나를 이렇게 방치하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맞아, 진짜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어떤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어떤 집값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들었던 거 하나가 박주민 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씨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임대차법 대표 발의를 했어요. 서민들의 고통을 위해서 이제 월세를 이제 뭐 동결시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통과되기 직전에 자기 집 월세를 올려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될 거 아니까 자기는 그 전에 그럼 빨리 그 전에 올려야지 하는 이게 원래 박주민 씨 이미지가 옛날에 세월호 때 이제 맞서 싸우고 뭐 그렇게 또 따지고 거지 글을 위원이랑 또 이미지가 있으셨죠. 그렇죠. 그래놓고 또 뒤에서는 이러는 거 보면은 아 내가 이거 보면서 화내는 심정이 이게 몇백 배로 증폭되는 게 이게 진짜 실제로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진짜 단순히 주변에서만 봐도 자기 이제 거주 형태를 결정을 할 때 사실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 그 아파트를 사야지 어쨌든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르면은 더 좋긴 오르지 하지만 않더라도 동결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이제 주택이나 사면 마이너스 될 확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동산 거품 경제 속에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데 집을 산 사람들이 다 땅 올랐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건물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값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거지. 자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이거 팔고 땅 사고 새 건물 사고 새 건물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할 걸 그랬어. 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는 분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이제 꾸준히 일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집 하나 사거나 아니면은 아주 싼 건물 하나 사가지고 지내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하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누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니네 잘 어느 모르니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지금이라도 진짜 영끌에서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야? 우리도 막 이렇게 정보를 발빠르게 해서 아니면 기다려. 우리 부동산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도 농지를 사야 돼?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아니라 다 그 정부나 어느 쪽에서 그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은 나라 경제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뚝심 있게 할 거니까 기다려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다 예전으로 컴백할게 이거야? 어느 쪽인 거냐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저는 되게 의심이 돼요. 네. 어차피 뭐 또 이런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할 때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저 이거 되게 남의 얘기이긴 하거든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얘기긴 해요. 저는 이게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실 뭐 2억 넘는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서울에서는 이제 달동네로 네. 올라가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울 얘기긴 해요. 뭔가 사실 또 저희는 또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은 사실 그 집값의 오르 내림이 거의 없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 두 분들은 또 인천이 아닌 데서 살다 오셔가지고 조금 그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되게 남의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똑같은 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지금 막 분양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를 어쨌든 사야지 집이 올라.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데 집을 뭐 두고 이거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은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사실 이 정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뭐 그 뭐야 한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이어오던 그쵸. 건데 지금도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거 할 거냐. 뭐 근데 난 그 말이 또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집값 곧 잡힌다, 집값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거는 이제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으니까. 엄청 버는 거니까 맞아. 오히려 해야 될 거 알려줘라가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반대로 가라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진짜 지금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네.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생존이 되고 있는 어떤 이제 시민들의 또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LH 사태와는 반대된다고 다른 해야 되나? 의미로. 그죠. 다른 의미로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정말 뭐 해결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그 교수님께서 자기는 이제 주식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뭐 3대 뭐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참 고고하게 멋있긴 하다. 도도하고 이제 멋있게 사시긴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너도 그러니까 투기도 하지 말고 주식도 사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식은 투기가 아니니까 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를 좀먹는 문제인 건 맞잖아요. 투기로서 하면 그렇죠. 투기로서 그렇게 이게 사실 불로소득 거품 경쟁인 거 맞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게라고 할 거면 저희 노후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살 곳. 진짜. 적어도 인간답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고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게 그 같이 동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진짜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사실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높으신 분들의 도덕률 뭐 그런 것도 중요할 테고요. 혹은 진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LH 사태로 빌어진 어떤 시스템 내의 촘촘함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실제 뭐 실무자들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만으로 뭐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을 조절할 만한 뭐 좀 아는 사람이 정책하는 거 뭐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나요? 저는 그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인들의 네. 공감대를. 그게 없는 한 어떤 정책을 펴도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답답한 마음 이렇게 마이크 위에 쏟아내고나 있어야겠네요. 조금은 그리고 씁쓸한. 저는 뭐 그 LH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 뭐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경계할까 이익 충돌에 관련한 네네.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사전 경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MC 대석이 말을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을 본 다음에 그 사후 처벌도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네. 돈으로서 그 싹 다 토해내라. 2007년도에 보니까 LH 직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처벌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른 LH 맞아요. 지부에 다시 입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원래 상벌 받은 거 적어내야 되는데 표창장 받은 것만 적어내고 무슨 새마을 새만금 공사인가 뭐 네, 그 새만금 개발공사 재취업 논란 15채 싹쓸이 매매 직원의 새만금 개발공사 재취업 논란이 있던데 간부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죠? 몰랐나? 알았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장치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엔 조금 강화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어쨌건 뭐 토해낼 수 있게.
네. 그러니까. 해라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LH는 정말 어쨌든 그 국토부 산하의 한 기관이잖아요. 네. 국토부에서는 진짜 얼마나 얼마나 센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어쨌든 국가의 토지로 관리를 그렇죠. 하니까. 아파트 정도도 이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나 맞아, 진짜. 그런 데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공직자가 이런 기강이 해이되고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은 정말 더한 것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겠고 아마 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얘기 하니까는 그 박덕흠 위원 생각나는데 그 박덕흠 위원이 그 건설사 대표였다가 이제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직은 의혹입니다. 아무튼 그죠. 뭐 네.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수주를 뭐 동생네가 따고 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수익이 뭐 몇백억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겠죠, 진짜. 그러니까 뭐 이게 LH 사태뿐만 아니라 뭐 땅, 아파트 모든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사실 다 끄집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제 이 서민들은 이거를 이제 현금 청산을 받아야 되냐, 이제 분양권을 가지고 계속 있다가 팔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 재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막 반대냐, 재개발 반대냐, 찬성이냐, 막 반대하는 분들 막 찬성한테 가가지고 또 막 해코지하고 또 반대도 막 일어나고 결국에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말고. 건설사하고 슬프나 이게 진짜 이게 난소공에 나온 내용인데 돈 가지고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 반대죠.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네. 슬슬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네. LH 사태로 불거진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뭐 사실은 그거지만 결국은 서민들은 결국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꿈을 쫓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동안 위에는 아직 계속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어떤 사회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 사태가 조금 더 앞으로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보이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네. 요번에 이제 재개발 돼가지고 이제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이제 뭐 분양권을 받냐 맞느냐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분양권을 받고 이제 또 거기 집을 살려면 또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되면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채를 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얼마나 살겠냐.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분양권이고 뭐고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편안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자식들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분양권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막 며칠 밤을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이에서 또 제가 이제 통장이잖아요. 저희 동네는 또 이제 도시빈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도시빈민들은 또 자가도 소유하지 않는 이분들은 점점 또 더 싸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계속 밀려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오늘 LH 사태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떤 사회적 썩어 문드러짐의 청사진 같은 네네. 썩어 문드러짐의 청사진이요? 청사진이다. 청사진이 아니지? 청사진이 아니지. 청사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거지. 청사진이 아니지. 그거 그거를 한번 낚았어. 집약해서 보여주는 어떤 요약본? 결정판이다. 결정판? 맞나요? 네네네. 역시 사회적 썩어 문드러짐의 결정판 같았던 LH 사태. 뭐 지금 나오는 뉴스만으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점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적어도 한번 조심은 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조심해서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